시간입니다. 테슬라, 애플 등 미국 기술주들이 지난밤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국내 증시는 새해 들어서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 급락에 이어서 2차 전지주들은 다시 주저앉았고요. 반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소식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들로 분위기가 변화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기택 이사의 오마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 업황이 지난해 12월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23년 올해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확대 발표에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 기업은 태양광 쪽에서 효율이 높은 장비 개발까지도 착수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더욱더 주목해봐야 될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 소식이 연초 반도체주에 좋은 트리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를 강하게 끌어줬는데 모멘텀의 연속성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김용원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 그리고 이제 수급 분산이라는 이슈로 오늘 반도체 전체적인 그런 섹터가 좀 좋았죠. 좋았는데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섹터의 그런 센티먼트가 개선이 되면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반도체 부품주이므로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막 콘덴서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호재와 악재 사이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강화 행보에 주목을 받는 로봇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 점유율 10%로 두 자릿수를 돌파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황 둔화와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 우려 등이 불확실성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0.9% 상승, 기아는 0.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새해 첫 투자처로 로봇 사업을 선택을 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특히 오늘 장 막판에 12%가량 솟아오르면서 강하게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로보티즈, 에브리봇, 로보스타 등 로봇주들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 그룹부터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두 자릿수 달성이 일본 토요타보다 10년이나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 증가 속도 그리고 위상 강화의 배경이 좀 어떻게 될지 김용원 PB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중국과 유럽과 다르게 아직까지 개화가 덜 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그런 후발주자를 찾는 입장에서 그런 미국의 소비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브랜드 가치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좀 키우고 있고 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도 키우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이제 통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근데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유럽 시장을 좀 보면요, 이제 유럽은 그래도 미국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전기차에 대한 그런 개화가 진행이 된 그런 이제 대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럽 대륙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 그런 이 포인트로는 이제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증 기간이 긴 것, 뭐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현대차는 축구를 통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브랜드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잘 갖추고 있고요. 또 보증 기간을 최대한 좀 길게 가져가면서요. 타 이제 뭐 독일차나 뭐 그런 일본차에 비해서 한 3, 4년 더 긴 보증 기간을 통해서 유럽인들의 그런 이제 인식을 좀 바꾸고 있고, 또 이제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한 70% 정도를 이제 유럽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좀 유럽에서 좀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글로벌 위상이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자동차의 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혜택으로 한숨 좀 돌리긴 했습니다만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우려도 지금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점유율에는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원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 상반기, 작년 상반기였죠. 그때 뉴스가 좀 도배가 됐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현대 기아차가 북미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9%로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외신에서도 현대차 니네 되게 잘하고 있어 라고 치켜 세워줬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그러니까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9월 말 기준으로 북미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을 집계를 해보니까 9에서 7.9%로 하락을 했어요. 거기다가 11월 말까지의 집계량으로는 6%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마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수치가 나올 텐데요. 한 6%대 중반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점유율의 하락은 제가 자동차, 완성차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올렸던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간밤 새벽 하루 만에 12%의 다시 폭락을 만들어냈고요.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에서 주행거리를 속였다라는 이슈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전같이 브랜드들이 한정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내연기관차 쪽에서 공룡들이었고 그만큼 기술력을 완성시킨 이런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신모델을 내놓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급 차량 이런 쪽에서도 포드의 마하 2 모델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점유율이 뒤집히는 거고요. 거기다가 GM의 생산 차질이 있었던 부분 정상화되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곳들까지 전부 다 뛰어들어서 그런 브랜드의 전기차를 내놓았을 때 과연 우리 현기차, 물론 위상이 높아졌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그런 선택지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가격이어도 사실상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거기 있는 공용차, 완성차 업체들은 받을 수 있고 현대, 기아는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리스 차량에 대해서 해준다라고 조금의 이제 당근을 줬는데 정말로 공장 같은 것들 다 유치, 한국 와서 제발 좀 유치해줘 하면서 다 유치해 가고 그냥 채찍을 때려버렸죠. 보조금 혜택 현기차 니네 못 줘 라고 해놓고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혹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약간의 당근을 준 거예요. 근데 뭐 당근 하나도 아니고 끄트머리 조금 이 정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상업용 차량, 현기차가 북미에서 판매하는 리스 판매 차량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열어줬다고 해서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드나 GM이나 뭐 폭스바겐 이렇게 뭐 글로벌 브랜드사들의 경쟁이 강화되는 것도 있고 보조금 제외에 대한 그 또 우려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경기도나 전망까지 있다 보니까 4분기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목표가는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익 성장 추이에 대해서 좀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피비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내수나 뭐 해외 가릴 것 없이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10% 정도의 이제 그런 판매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후로는 일단 차량용 반도체의 그런 수급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좀 수급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대기 수요가 많이 생겨났었죠. 이런 대기 수요까지 이제 좀 감안을 해서 10% 성장을 좀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현기차의 이제 이익 성장 추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경기 사이클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은 작년보다 훨씬 더 줄어들 예정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에 오른 그런 금리가 올해 이미 또 반영이 될 거고 또 이제 내수를 본다면은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 거고요. 또 이제 프리연금으로 사기보다는 또 이제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또 이제 또 대표적인 내구재이며 또 이제 내구재 중에서도 좀 뒷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가 과연 이제 자동차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의문부호가 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그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또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차량에 대한 그런 센티멘트가 돌아올 것인데요. 일단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2007년에 금리를 보시면 한 5%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다시 하향 안정을 하고 2010년대 초반에 다시 이제 차화정 장세, 자동차, 그 정유, 화학 이런 장세가 왔었죠. 일단 그렇게 들어오는 원리를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그 임금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내려오기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높게 올라갔었던 그런 금리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그런 소비재들이 다시 각광을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좀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장단을 좀 찍는 것을 체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나 뭐 종목이 없다 보니까 금리의 고점을 좀 확인을 하고 방향을 트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그때 좀 늦지 않겠는가? 그때여도 괜찮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어쨌든 현대차와 이제 기아가 주가가 이제 많이 지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관 차장께서는 완성차 부품업체 관련해서 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일단 부품하면은 뭐 대부분들 생각하시는 게 현대모비스라던가 뭐 한라만도 이런 쪽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기를 오히려 전장 부품 쪽으로 관련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IT 세트 수요 쪽에서의 감소는 뭐 어느 곳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MLCC지만 이런 쪽에서는 부진한 전방 IT 세트의 수요를 지금도 역시나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상쇄해 나가면서 향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장용 MLCC가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고부가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MLCC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수요처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D램이라던가 이런 메모리 제품 대비했을 때도 가격 탄력성이 비교적 좀 작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아마 50조 정도, 21년 대비했을 때 3배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캐파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업체가 이제 삼성전기예요. 그러면서 2000년부터 필리핀 칼람바 쪽에서 생산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증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의 전장용 부품일 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장벽들에 좀 부딪혔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3대 자율주행 회사 중에 하나가 파산 신청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자율주행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MLCC가 전장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제 전장용 MLCC를 하는 삼성전기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해 첫 투자처로 로봇 사업을 선택을 하면서 로봇 사업 강화 행보에 지금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다양한 로봇 업체 중에서 협동 로봇의 좀 대장이라고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사용관차장께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그러면서 웨어러블 로봇, 의료용 기기 쪽으로 해서 이런 로봇의 출시도 계획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런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 아마 기업들을 선택지를 놓고 골랐을 것 같아요. 그 후보군 중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택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의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국내 최초로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협동 로봇과 보행 로봇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비스용 로봇이 될 거예요. 인간과 함께 협동하면서 일을 하는데 인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협동하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까지 용접이라던가 도색, 식음료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9개 정도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3자 유증 배정을 통한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용 로봇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은 삼성전자와 앞으로 협동 로봇에서 점점 더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면서 구축을 해나가고 싶은 양사 간의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잘 맞아떨어진 그런 지분 투자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연말에 1인 1로봇 시대를 좀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또 가사 보조 로봇인 삼성봇 핸디도 캐나다 등에 상표 등록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이 잼스가 한번 이제 좀 들썩이면서 시장에서 로봇주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더 좀 뜨거워진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가 국내 로봇 산업에 미칠 낙수 효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할 기업이 궁금합니다. 김용호 PB는 어떤 기업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점 찍어놨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왜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현재는 탈세계화로 이제 그런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진국들이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선진국들은 개도국보다 당연히 그런 이제 임금 레벨이 높고 또 공장에서 일할 사람은 개도국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플레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로봇 사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로봇이 인간의 뭐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취업자 중에 저영업자의 그런 이제 비중이 20%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좀 근로자를 안 두고 혼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로봇 산업이 아직까지 많이 발전이 안 돼 있다는 점이죠.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마지막 좀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글로벌 로봇 시장이 뭐 산업용, 뭐 서비스용, 의료용 이렇게 상당히 빠른 뭐 이제 성장을 할 것이 약간 자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아직까지 발전을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들 당위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에 대한 낙수 효과도 국내에서 이미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충분히 많은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현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지분 투자나 그런 이제 M&A 이런 것들이 이제 낙수 효과가 계속 생길 것 같고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그런 지분 투자도 이와 같은 결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SPG, 로보티즈, 뭐 유로보틱스, 뉴로메카,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뭐 이제 내용이나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질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주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좀 성장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 밸류를 좀 당겨와서 고평가 논란이 좀 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실적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면서 실적으로는 좀 에브리봇도 이제 많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익 가시화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용관 차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이 로봇이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고르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로봇에 대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OEM 형태로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결국에 지분이 들어와 있다는 이유는 결국 그 기업이 우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대기업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게 상장사 로봇 기업 중에서는 최초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현금을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 이 로봇이라는 것을 낙점한 만큼 결국에는 추가적인 M&A 행보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LG전자는 좀 더 일찌감치 했었죠. 로보티즈라던가 이런 쪽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분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 들어갈 때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적을 이미 내고 있는 기업이면 당연히 후보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모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감속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SPG죠. 이 SPG라는 기업은 이제 감속기가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에다가 기어 연결 속도를 늦춰서 힘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런 쪽에서 정밀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돼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본 업체들이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SPG가 이런 기술력을 독자 개발하면서 국내에서는 55%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업체고요. 결국에 로봇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지, 판단, 구동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서브모터 제어기의 감속기예요. 이게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하면은 우리가 항상 두 발로 걷거나 뭐 이족 보행 로봇,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로봇의 기본은 뭐부터 시작을 한다? 모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터의 핵심적으로 어느 곳에나 모터, 기계, 장비 이런 쪽에 다 들어가는 게 모터인데 거기에 또 핵심이 감속기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이 SPG가 로봇 산업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기술력의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감속기 기업인 SPG를 꼽아주셨고 현재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적 쪽으로 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이익 가시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기술로 좀 가장 유망한 기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원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저도 뭐 SPG가 가장 좀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사용관 차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로봇 제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가장 그런 로봇의 그런 스펙트럼이 이제 가장 넓은 다양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그 과학기술부의 그런 장영실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에는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리스크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작년 11월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오버행 이슈나 그런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뉴로메카가 그나마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제일 나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저희가 11월 22일에 내요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뉴로메카도 이제 기술력이 좋다고 하니까 그 성장성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우려 속에서도 글로벌 주행의 속도를 멈추지 않는 현대차 그룹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로봇주 이익 가시화와 미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올라와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정식 품목 허가 신청 소식에 상승한 일동제약도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 투자 소식에 2거래 연속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G이노텍, 셀트리온, 포스코케미칼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LG이노텍, 현대건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부터 보시죠. 올해 해외 수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데요. 주가는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 가운데 올해 흑자 전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2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 2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마감은 윗꼬리를 달면서 9%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애플쇼크에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 반전하며 새해 들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가 불거지고 있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인데요. 오늘 주가는 보합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럼 먼저 현대건설부터 이기택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신년사에서 안전과 품질 측면의 체질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해외 수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마진율 악화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익 성장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아무래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를 먼저 돌아보시면 좋은 시절은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국내에 이제 올해서부터 발주 시장이 이제 호황이 될까요? 불황이 될까요?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발주 시장은 불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설사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은 뭐 최근에 들어서 PF 사태에 따라서 폭락 수준의 주가 레벨이 다운됐지만 이것을 업시킬 만한 국내외적인 발주 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축소가 됐고 또 뉴스를 보니까 청약이 8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청약 자체도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주택 실적은 눈높이가 하향될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경기 둔화가 좀 반영돼서 주가가 여기서 낙폭 과대이냐 아니면은 다 반영된 거냐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보릿고개를 넘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하이브리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서 에너지, 화학, 정유업체들의 발주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유가 때 충분히 돈을 벌어뒀던 중동 쪽에서는 발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그런 쪽에서 수행력이 높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쪽에서 이 모멘텀이 클 수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무엇보다 국내 건설업체보다 나아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보단 해외, 주택보단 플랜트를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주가 전망까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월 이후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2거래 연속 상승세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조 7천억, 약 15% 정도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되려 역으로 마이너스 7% 정도 역성장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건비, 재료값이 올라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 21조 8천억을 벌겠다라고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초 1조까지 올라갔던 영업이익 예상치가 벌써 8천억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가늠하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정이 다 나온 다음에 그게 이제 주가에서 어느 정도 국내외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때쯤
충분히 보릿고개를 넘을 때쯤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여져서요.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방 지지력이 항상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3만 원대 되면 PBR 밸류 단에서 최하단 구간, 역사적 최하단 구간에 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32,000원대 레벨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항가는 매물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4만 원대가 좀 짧은 박스권에서 저항대로 보입니다. 이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4만 원대를 당분간은 돌파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얇은 박스권 밑에 하단 쪽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상반기 때 건설주보단 나은 종목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매출 가이던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방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연초 반도체 부품주들의 흐름이 돋보이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올해 흑자 전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 유사업체는 칩셋미디어, LX 세미콘, 그리고 텔레칩스, 가온칩스, 동훈아나텍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다들 아시겠지만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디자인해서 팹리스는 그 라이센스 피라든가 지적재산권을 받는 그러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존 설비가 필요 없고 한번 라이센스 계약이 되면 그 칩이 사용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이 이익 구조가 들어오는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반도체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기업의 이익을 먼저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1년도에 매출 15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7억 정도 나왔거든요. 시가총액이 1,554억입니다. 이런 종목이 어떻게 상장을 했을까라고 거들떠 보시면 당연히 이익 미실현 기업, 그러니까 테슬라 요건, 상장 요건에 따라서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하나의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과 거기다가 팹립스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고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해도 주가 부침이 어느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상당히 피곤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상당히 적게 고레버리지를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의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3천여 개의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거기다 현대차,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탄탄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성으로 상장한 종목인 만큼 영업이익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단숨에 8,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럼 수급 측면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 그리고 대응 전략 듣고 갈까요? 예, 뭐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그 정도 선까지 왔는데 보호예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3개월 락업이 있을 거고 6개월 락업이 있을 텐데 상장 이후에 뚫지 못한 가격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고 오늘 터치한 가격대입니다. 8,500원서부터 만원대까지 가격대인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은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8,500원에서 만원대 매물대 소화 여부를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쇼크로 애플 부품업체 대표주인 LG이노텍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이폰 생산 정상화 지연 시 LG이노텍 성장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될까요? 예, 그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폭스콘이 뭐 다들 그 사진을 보셨죠? 공장에서 생산해야 될 부분들이 셧다운으로 해서 계속 감옥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탈출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여기저기서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좀 나아졌다라고 해서 70% 정도까지 최근에 가동률이 반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하면 LG 이노텍인데요. 애플 주가도 사실 1개월 동안 1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동사 역시도 18%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주력인 IT 세트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에 따라서 여부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해제를 하면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그때 세트 수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애플 폰이 잘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경기 침체 구간에 고가 휴대폰을 교체하는 수요가 많을지 중저가 휴대폰을 교체하는 수요가 많을지 올해 선진국이 더 좋을지 아니면 개발도상국이 더 좋을지를 볼 때 다들 지금의 시각은 중국과 인도에 모여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중저가 휴대폰이고 중저가 휴대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애플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IT 세트 제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하이엔드 비싸게 팔리는 애플폰이 좋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사실 지금 현재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까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도 뒤로 밀어주고 자율주행도 뒤로 밀어지는 가운데서 아이폰의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나아지더라도 고가인 애플 수요가 더 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래도 오늘 주가는 그래도 다시 올라오면서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하락 추세가 좀 멈추고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앞으로 이제 폴드 지중과 그리고 전장화, XR이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될 것인데요. 이게 세트 전방이 좋아지면 겹쳐져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전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다소 쉬는 구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딱 저점 자리에서 멈춰야 될 자리에서 멈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24만 원대가 전 고점이었고 이 고점 레벨을 계속해서 연결하다 보면 사실 오늘 저점이었던 구간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잘 지지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단기 박스권을 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등 레벨은 어디까지 보여지냐라고 하면 다음번 레벨이 있었던 자리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 박스권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현대건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LG 이노텍 점검해봤습니다. 연초 안정적인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멘텀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포트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김용원 PB가 가지고 온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재룡전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변압기 관련 업체들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룡전기의 성장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성장 포인트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 같은 측면에서는 일단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현재 뭐 주유소 측면만큼 주유소보다 훨씬 더 많은 충전소가 이제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런 변압기의 전방 시장은 뭐 건설, 토목, SOC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 합쳐서 뭐 전 세계적인 현재 인프라 투자를 감안한다면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급이 이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제 그 변압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강판이라는 것인데 이 전기강판의 이제 생산지가 다 아시아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룡전기 주요 이제 수주처인 그런 북미에는 그런 전기강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량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이제 미국에다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뭐 그런 운임비, 재료비 다 녹여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룡전기가 이제 계속해서 수주도 좋아지고 뭐 전방 시장이 확실한 만큼 계속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과 또 인프라의 확대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또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은 좀 필연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러면 올해 수출 성장세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출 성장세는 뭐 얼마라기보다는 매년 계속해서 당분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와 더불어서 그런 이제 인프라에 대한 그런 이제 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변압기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향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이제 지난해 이제 4분기 변압기 시장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을 때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좀 이름을 좀 올렸었는데 12월 이후로는 좀 정체되던 주가가 새해 들어서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보실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재룡전기의 그런 이제 차트가 계속해서 좀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약간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그런 이제 추세선이 약간 깨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봉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런 21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선이 깨진 게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하도 그런 이제 전방 수요가 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부터 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손절 가격은 이제 한 8,500원, 전 저점인 그 전에 저점인 8,500원 정도에서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보다 한 50% 정도 이제 업된 그런 가격이죠. 전방 시장의 그런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저 가격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종목 한국조선해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의 그 IPO 상장 철회로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됐는데 오늘 오랜만에 수급도 몰리고 또 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일단 거래량과 수급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수급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과 투신 사모펀드 삼끌이 매수, 가장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가장 위쪽에 지금 61선과 35일선이 겹치는 지점, 두 이평선이 만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기다 맞춰놓고 끝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수급이 더 따라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21선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사모중공업이라고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상장 철회 결정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그러면서 일단 465만 주가량에 대해서 지금 전일 국내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데 이걸 매수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침체에 따라서 IPO 시장도 동반 침체가 돼 있고요. 신규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유입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구주 매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장 철회 수순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4.8%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사모중공업의 주식을 매입해 오는데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같이 섞어서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두 회사 다 일단은 지주사로서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조선업계 쪽에서 수주로 인한 실적의 개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 두 회사들입니다.
아직까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일단은 지주회사로서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래 기술 사업을 또 영위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 85%, 그린에너지가 6%, 해양플랜트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2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사의 누주 수적 총액이 203억 달러예요. 올해 작년에 세워놨었던 175억 달러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던 거죠. 그만큼 수주 현황이 좋았는데 그런 기조는 당분간 올해는 조금 수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수주는 늘어날 수 있는 형태에다가 현대사모중공업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뭐 올해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폭발적으로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STX 중공업 인수 이슈도 있고 좀 올해 이익 성장 추이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지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수급과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또 가격 전략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실적 추이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갈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개선된 물량들의 효과로 인해서 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빠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같이 보셔야 될 기업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가격을 7만 원까지 열어놓고 만약에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8월에 갔었던 가격 고점 10만 원 살짝 아래에 9만 8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종목 콜마 B&H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정말 해가 갈수록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주력 제품의 경쟁력과 또 성장성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 2년 동안 낙폭 과대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종목들이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뭐 이익이 나빠져서 그런가를 놓고 봤을 때 이익은 전혀 나빠진 게 없는데 밸류에이션만 싸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당연히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마 B&H의 주력 제품은 해모임이라는 면역 증강 식품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PER 40배까지 봤던 종목이 PER 10배까지 쭈그러들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4,300억에 741억 벌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300억에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는 7만 5천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도 깨고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리오프닝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영업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인식의 개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화장품과 카지노, 면세점에 집중할 때 또 하나의 숨어있는 중국 관련 리오프닝 수혜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중에서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콜마 B&H가 가장 유력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선이 닿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좀 보자. 그 가운데서 이제 콜마 B&H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좀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그래도 좀 열심히 올라오다가 연말부터는 조금 탄력도가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가격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보실까요? 예, 지금 현재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년도에도 유럽과 그리고 영국을 필두로 해서 독일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저번에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저항선 부분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저항선 부분이 4만 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위에 상단 박스권과 하단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이 4만 원대까지는 올해 모멘텀이 동반되면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보릿고개인 주가상으로 봤을 땐 6개월간 충분히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최근에 수급이 양호하게 턴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상반기 내에
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혹시 이 자리를 뭐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하고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손절가 23,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좀 초입 단계라고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어주 리뷰 한 종목을 좀 듣고 갈 텐데 12월 15일에 사연관 차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이노 와이어리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좀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삼자 배정 유증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삼자 배정 유증보다도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한국보다 100배씩 넓은 유럽이라던가 미국 영토에다가 5G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대당 2천만 원을 호가하는 매크로셀을 그만큼 많이 깔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이 그만큼 설치를 못했어요. 1%도 채 못했습니다. 진짜 28GHz 대의 진짜 5G에 대해서요. 근데 그렇게 구축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답이 뭐다? 가격이 5분의 1, 6분의 1 수준, 10분의 1까지 가는 이 스몰셀이 결국에는 답일 것이다. 영토의 크기와 비례해서 스몰셀의 위험이 반드시 더 큰 영토에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증이 아닌 이제 스몰셀의 좀 확장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은 재룡전기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콜마 B&H까지 만나봤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